안녕하세요.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으로 꼽히는 엔테베 작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테베 작전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작전을 지휘했던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의 두 번째 책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에도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직접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엔테베 작전의 사례는 특히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단시간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선 엔테베 작전이 어떤 성과를 거둔 작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공항을 떠나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 프랑스 139호 항공기는 중간 경유지인 아테네 공항을 떠난 직후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합니다. 테러범들의 수는 모두 4명이었는데요. 2명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소속 테러리스트들이었고 다른 2명은 독일 혁명분파 소속 테러범들이었습니다. 납치된 승객은 모두 25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을 납치한 테러범들은 리비아의 벵가지 공항에 들려서 항공기에 기름을 넣은 후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합니다. 이곳 엔테베 공항은 이스라엘과는 약 4,000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다른 테러범들이 새롭게 합류하게 됩니다. 테러범들이 이곳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착륙한 건 당시 우간다를 다스리던 독재자 이디 아민이 테러리스트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납치된 인질들은 테러범들뿐만 아니라 중무장한 우간다군의 감시 속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납치된 직후부터 이동 경로를 추적해오던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 그리고 정보기관에선 비행기가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큰 고민에 빠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우간다는 이스라엘로부터 4,000km나 떨어져 있어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설령 군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테러범뿐 아니라 우간다 군까지 제압하고 수백 명의 인질을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구출해 온다는 건 역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던 시몬 페레스는 자신의 자서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에서 그 당시를 떠올리며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들 대부분은 내심 인질 구조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합해 200명이 넘는 인질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테러범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테러범들은 테러를 저질러 이스라엘과 유럽 각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다른 테러범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시몬 페레스의 자서전과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내각은 테러범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는데요. 납치범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료 테러범들을 자신들이 정한 기간 안에 풀어주지 않으면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지만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끝까지 인질 구출 작전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 페레스였습니다. 그는 테러범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테러 집단의 요구를 더 많이 끌어모으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한번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굴복하면 그 이후부턴 더 많은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테러를 저지를 것이고, 이 말은 곧 앞으로 훨씬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한번 잘못된 요구에 무릎을 꿇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많은 사령관과 장교들이 인질을 구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대꾸하면서 군사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 전문가가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으면 가서 다른 전문가를 구해라. 지금부터는 시몬 페레스가 취했던 행동들을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비결들은 각각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구해라,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팀을 만들어라, 항상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행동하라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구하라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치 사건 초기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테러범들이 누구이고 몇 명이고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군 정보부대, 그리고 해외 대사관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정보들이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진짜 맞는 정보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으니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당연히 이에 맞춘 작전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페레스를 비롯한 정부 고위층과 작전 지휘관들은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들은 인질들 중에서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 인질들은 풀어줬는데요. 풀려난 인질들이 프랑스로 향한다는 걸 알게 된 이스라엘 정부는 아미람 레빈이라는 첩보 장교를 프랑스 파리로 보냅니다. 그는 이곳에서 프랑스 정보요원들과 함께 풀려난 인질들로부터 인질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지,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테러범들은 몇 명이고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 등등을 물어봐서 하나하나씩 확인해 나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에게는 행운이 따랐습니다. 잡혀있다가 풀려난 프랑스 인질 중 한 명이 프랑스군의 전직 대령 출신이었습니다. 대령까지 지냈던 인물이었던 만큼 그 노신사는 인질로 지내면서 테러범과 우간다군의 병력과 경계 상태는 물론 인질들이 잡혀있는 공항터미널의 구조, 군사작전을 할 때는 어디로 어떻게 병력이 진입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했고 이를 머릿속에 담아뒀습니다. 전직 대령을 비롯한 인질들이 말해준 정보 덕분에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는 인질들이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테러범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군은 이디 아민과 직접 접촉해서 정보를 빼내오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간다에서 일했거나 이디 아민과 인연이 있는 이스라엘 군 장교들을 통해 이디 아민이 어떤 인물이고 무슨 목적으로 테러범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그와 친한 이스라엘 장교에게 이디 아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최대한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구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보를 쌓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은 이 같은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엔테베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팀을 만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 초기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범들과의 협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몬 페레스는 우선 군사작전의 세부적인 계획을 짤 팀을 구성합니다. 군사작전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계획을 미리 갖고 있어야만 군사 옵션을 선택했을 때도 작전을 무리 없이 성공시킬 수 있고 또 계획이 탄탄해야만 군사작전을 펼치자고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몬 페레스가 구성한 팀의 이름은 판타지위원회였습니다. 상상과 공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판타지라는 말처럼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던 군사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처한 상황은 약 4,000km 떨어져 있는 적대국의 공항에 가서 테러리스트와 우간다군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납치되어 있는 인질 100여 명을 다시 이스라엘로 무사히 데려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000km면 서울에서 태국 방콕 사이 정도의 거리인데요. 우리나라 특수부대를 보내서 방콕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모조리 제압한 뒤 잡혀있던 인질 100여 명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타지위원회에서는 실현 가능하든 실현 불가능하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구출 계획을 검토해야만 했습니다. 낙하산 부대를 보내서 인질들을 구출하는 작전, 스피드보트를 탄 병력이 빅토리아 호수를 가로질러서 엔테베 공항으로 들어가는 작전, 그리고 대규모 병력을 보내서 엔테베 공항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와 항구까지 모조리 장악하는 작전 등 온갖 작전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군과 장교들이 모여서 계급장을 떼고 서로 상상 가능한 온갖 작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작전 계획은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되갔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낙하산 부대를 공항에 떨어뜨리는 방식 대신 아예 병력을 실은 수송기를 공항에 착륙시키자는 의견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간다군도 설마 인질들을 구출하러 온 비행기가 떡하니 공항 활주로에 내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테니 초반에 적의 의심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인질들을 구출한 다음에 그 비행기에 실어서 다시 데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모두 4대의 수송기를 보내고 수송기 안에는 특수부대 병력과 함께 장갑차를 싣고 가서 우간다군의 중화기와 맞서 싸우는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판타지위원회가 얼마나 참신한 작전을 내놓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한 장교는 비행기의 착륙 자체를 외국에 나갔던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엔테베 공항을 통해 돌아오는 행렬처럼 위장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이디 아민이 타고 다니던 검은색 벤츠 차량을 구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같은 모델의 검은색 벤츠는 없고 흰색 모델의 벤츠만 있어서 차를 검은색 구두약으로 칠해서 이디 아민의 차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비록 이디 아민이 예상보다 일찍 외국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이디 아민인 것처럼 위장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수송기에 실렸던 이 벤츠를 타고 우간다군의 고위 장군인 것처럼 위장한 채 작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지휘부가 과거의 교범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몬 페레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특수부대 지휘관들이 다른 정부 관리와 군인들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엔테베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 바로 회의 자리에서 언제나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시몬 페레스의 원칙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건 초기에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는 테러범들과 협상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테러범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는 의견을 내놓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엔테베 작전이 있기 2년 전에는 마알라 초등학교 참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작전은 팔레스타인 테러범 3명에게 잡혀있던 105명의 초등학생과 교사들을 구출하려다 25명이 사망하고 56명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테러범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금 군사작전을, 그것도 4,000km나 떨어져 있는 외국에서 펼치자는 의견을 내놓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시몬 페레스는 처음부터 군사작전만을 주장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군사작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테러리스트들과 협상을 주장하는 다른 강요들의 의견에도 귀를 열어두고, 그리고 협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시몬 페레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는 당시 이스라엘 총리이던 라빈 총리의 말에 손을 듭니다. 사실 총리가 물어보는 것이었기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다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시몬 페레스는 그 당시 자신에게는 확실한 군사작전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테러범들과 협상을 시작하면 그만큼 군사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반대만 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군사작전을 완벽하게 마련한 뒤 총리를 찾아가 승인을 받아야 할 때를 고려한 행동이었습니다. 총리와 다른 장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쪽 의견만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의견 모두를 합리적으로 놓고 따져보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설명드린 것과 같은 전략과 노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엔테베 작전은 어떤 결과를 거뒀을까요?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엔테베 작전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작전 결과가 성공적이었습니다. 4대의 수송기에 나눠서 엔테베 공항에 도착한 이스라엘 특공대는 테러리스트들과 우간다군을 제압하고 잡혀있는 인질들의 거의 대부분인 105명을 구출한 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총격전 도중에 사망한 3명의 인질과 병원 치료를 위해 다른 곳에 가 있던 1명의 인질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인질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송기가 엔테베 공항에 착륙한 지 90분 만에 모든 인질들을 구출하고 마지막 비행기가 엔테베 공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엔테베 작전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테러 작전, 그리고 인질 구출 작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작전 중에 사망한 이스라엘 특수부대 대원은 단 1명이었는데요. 그는 바로 특수부대 대장인 요나단, 요니,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1월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친형이었습니다. 지휘관이 가장 앞장서서 작전을 이끄는 이 같은 자세는 이스라엘군이 작지만 강한 군대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 꼽히는 엔테베 작전의 성공 요인을 리더십과 경영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엔테베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구하라. 둘째,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팀을 만들라. 셋째, 항상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행동하라. 오늘 소개해드린 엔테베 작전의 사례를 포함해서 뛰어난 리더와 기업인들이 자신에게 닥쳤던 큰 위기를 자신만의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내용은 저의 2번째 책 내게 유리한 판을 만들라에서 보다 더 쉽고 깊이 있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세상을 떠난 시몬 페레스는 죽기 일주일 전에야 자신의 자서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엔테베 작전을 이끌었던 국방장관임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꼽히는 오슬로 협정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겼던 말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굉장한 낙관주의자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처럼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이유를 과거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괴로운 일들이 닥쳤었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삶이 느리게나마 조금씩 나아져 온 역사를 보면 낙관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역사야말로 비관적인 세계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게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